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플롤튼 거주 70대 한인이 집까지 따라온 미행 강도를 맨손으로 격퇴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는 노부부가 대낮에 미행 강도 피해를 당할 뻔했다며 치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LA에서 DUI로 체포된 운전자가 2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PD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칼스테이트 대학이 23개 전 캠퍼스에서 등록금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 가을 학기부터 등록금이 최대 8% 오르게 됩니다. 현재 헐리우드시 작가조합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화배우협회도 고용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건물에 성소수자 깃발이 내걸린 것과 반대로 오렌지 카운티는 카운티 건물에 성소수자 깃발 개양을 금지했습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부가 성소수자 수업 커리큘럼과 관련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정면 충돌에 최소 3명이 체포됐습니다. 해외에서 처음으로 오는 10월 NIN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참가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경철 공동대회장은 준비는 거의 끝났다고 자신했습니다. 캐나다 일대의 대형 산불 여파로 캐나다 동부 지역은 물론이고 뉴욕을 비롯한 미국 북동부 일대도 급격히 악화된 공기질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4명의 자녀를 둔 흑인 여성이 이웃 백인 여성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2년 동안 서로 불화를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졸업식에 열리던 한 고등학교 부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제소에 이어서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제소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 동결 긴급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수주 안에 중국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지역 미군 기지가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 도발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과 달리 주한 미군의 주둔 목적이 대북 견제에 있다고 의회 조사국이 명시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부인과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북한 측의 신고를 받은 현지 당국이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망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미일이 나란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핵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당시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NBA 파이널 3차전 덴버 너게츠와 마이애미 히트 간의 경기가 오늘 오후 5시 30분 마이애미에서 펼쳐집니다. ABC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리브 골프가 출범 1년 만에 미국의 프로골프인 PGA 투어와 합병합니다. 이번 조치로 리브 출범과 함께 리브로 넘어갔던 선수들이 최종 승자가 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3.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절 오늘 오후 들어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6월 7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6월은 성소수자의 달입니다. 소외받는 성소수자들에게 그래도 한 달 정도를 주는 겁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도 없애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복지를 담당하는 LA 카운티 산하위원회가 신규 개설될 예정입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LGBTQ 이 성소수자 단체의 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LGBTQ 복지 담당 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성소수자 단체 입장을 대변해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기타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성확충 치료 시설도 늘림으로써 성별 전환을 원하는 주민의 편의를 보장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모든 학교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수업 내용을 교육과정에 통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부모에게 맡겨달라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육위원회는 6월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달을 맞아 LA USD 산하 모든 학교가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수업을 교육에 통합하도록 결의안에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성소수자 학생과 가정, 교직원, 또 커뮤니티를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1년 내내 노력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LA 통합교 모든 학교가 수업 중에 LGBTQ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6월 이 프라이드 달을 맞아 기념활동을 개최하도록 권장하고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강제로 교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녀가 프로그램을 듣지 않도록 할 선택권을 통합교육부 측이 묵살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A 통합교육부는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성소수자와 관련해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어제 글렌데일 통합교육부 본부 건물 밖에서 성소수자 관련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3명이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글렌데일 경찰은 커다란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면서 인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이 충돌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성소수자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회의장 밖에서 이사 5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 좀 제발 내버려 둬라 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일부 작은 그룹이 안전하지 않고 대중안전에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그래서 체포했다라고 경찰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글렌데일 경찰은 어제 오후 6시 해산 명령을 내렸고 추가 경찰력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오렌지 카운티가 소유한 건물에는 성소수자 깃발을 내거는 것이 금지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어제 국기 개양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어제 통과된 정책은 카운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연방주 카운티 깃발만 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카트리나 폴리 슈퍼바이저는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성소수자 깃발의 개양을 추진했지만 어제 표결을 통해 이 새 정책이 통과되며 무산된 것입니다. 이에 폴리 슈퍼바이저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다양한 커뮤니티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헐리우드이 잇단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헐리우드 작가협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헐리우드 영화배우협회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밤 이루어진 표결에서 할리우드 영화배우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 가운데 98%가 새로운 계약을 둘러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기로 승인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배우 조합은 16만 명의 영화배우와 스턴트배우, 브로드캐스트 저널리스트, 아나운서 등을 대표하고 있는데 새 고용계약을 둘러싸고 6일부터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배우 조합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은 영화나 TV쇼 제작에만 국한되고 뉴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영화사와 영화 배우들 간의 근로조건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본 임금 문제입니다. 배우들 입장에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본 임금이 저절로 깎인 셈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기본 임금을 큰 폭 인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영화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배우들에게 직접 오디션 테이프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들은 스스로 오디션 테이프를 제작하는 것이 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이 규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인공지능 이슈로 영화사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 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리우드 작가 11만 5천 명이 6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 배우들까지 파업에 돌입하면 영화와 TV 프로덕션은 거의 멈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작가협회와 영화감독협회, 영화배우협회가 영화사에 맞서 임금 인상이나 재방영분에 대한 수입,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지난 일요일 영화감독협회가 영화사와 협상 타결을 함으로써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영화감독협회가 영화사와 먼저 타협에 이른 것을 두고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할리우드 작가협회 조합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화감독협회가 먼저 타협함으로써 작가협회가 벌이고 있는 파업이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영화사가 감독협회와 맺은 계약 조건을 작가협회도 받아들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작가협회는 애초에 내세운 근로조건을 영화사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작가협회와 영화감독협회가 내세우는 부분들에는 차이점이 꽤 있는데 감독협회의 경우 국제적인 스트리밍 수익분에 대한 협상이 큰 이슈였지만 작가협회 측에서는 임금 인상이나 작가 스텝 충원 등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어제 졸업식이 열린 고등학교 부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리치먼드에 있는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캠퍼스 내 알트리아 극장에서는 인근 위그노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직후인 오후 5시 15분경 극장 바깥과 인근 공원에서 괴한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최소 7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18살과 36살 남성 2명은 숨졌으며 31살 남성 1명은 중태이고 나머지 4명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도망가던 19살의 용의자를 체포했고 용의자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지만 아직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흑인 여성이 자녀 앞에서 백인 이웃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메리언 카운티 한 주택단지에서 4명의 자녀를 둔 흑인 여성 에지케 오원스가 이웃 백인 여성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용의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오원스와 총격범이 지난 2년간 불화를 겪어왔고 총격이 벌어지기 직전에도 다툼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총격범이 집 근처에서 놀고 있던 오원스의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스케이트 한 켤레를 집어던졌고 이에 오원스가 총격범 집 현관문 앞까지 다가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총에 맞았다는 겁니다. 현지 셰리프국은 오원스는 그와 싸우기 시작했고 문과 벽을 두드리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주거니 받거니 공격성을 보였다며 그리고 그 순간 오원스가 문 사이로 총에 맞았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한 목격자는 총격범은 오원스의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것에 대해서 늘 화를 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격범이 현관문 앞까지 무단 침입한 오원스를 막기 위해 총을 쐈다라고 하면 정당방위가 성립돼 체포나 기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시위대가 주 정부 청사에서 총격범을 즉각 체포하라라는 시위를 어제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널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6월 7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현재 남가주 곳곳에 이슬비 내려앉은 가운데 오전까지는 대체로 흐리고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오후에는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그래도 오늘 오후에는 따스한 햇살 덕분에 어제보다는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잠시 맑아지는 날씨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주말은 보다 흐리고 서늘해집니다. 주말 야외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8도, 벨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73도, 55도, 해안 지역은 65도, 57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4도,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10번 프리웨이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60번 웨스트 방향 세븐스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8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5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405 사우스 방향에서 110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역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70대 어르신이 자신의 집 차고에서 미행 강도가 들이닥치자 이를 물리친 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지난 4일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서 75세 한인 남성이 자신의 집 차고에서 흑인 남성 2명으로부터 묻지마 페퍼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4일 낮 12시 30분 천블락 라스팔마스 드라이브에서 발생했는데 한인 부부가 집 차고에 차를 주차한 뒤 트렁크를 확인하러 가던 도중 2명의 흑인 용의자들이 후드를 뒤집어 쓴 채 접근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한인 남성에게 다가와 남성의 테슬라 차량이 찌그러졌다고 말을 건네며 주의를 분산시켰고 피해 한인 남성이 자동차를 살펴본 후 용의자를 쳐다본 순간 용의자가 한인 남성에게 페퍼스프레이를 분사했습니다. 페퍼스프레이 공격을 받은 후 피해 한인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용의자들과 맞서 싸웠고 용의자들은 결국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한인 피해자는 당시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 눈에 심각한 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남성은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홈디포와 교회를 다녀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LA 동부 롤렌하이츠에서도 최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이 롤렌하이츠에서 발생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 중입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총 3명으로 용의자 3명이 자동차로 피해 한인 남성의 차량을 미행하다 이 중 2명이 차에서 내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벌인 용의자들의 체포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칼스테이츠 계열 대학들이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1인당 수백 달러 인상하는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지난달 칼스테이츠 학생회에 제출된 등록금 인상안 초안에는 첫 해에 1인당 최소 174달러에서 최대 462달러까지 등록금을 인상하고 매 단계적으로 추가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2021년, 2022년 학년도 당시에 학교 측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과 추정치와는 14% 차이가 났다며 운영기금이 15억 달러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2024-2025 학년도부터 등록금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칼스테이트 재학생들은 소폭일지라도 등록금이 인상되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에 진학하던 학생들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연방지원금인 펠그랜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칼스테이트 재학생들의 등록금은 5,742달러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경찰국 LAPD의 음주와 약물운전 DUI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올해 들어 DUI 체포자 수가 벌써 2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LA 곳곳에서 DUI 단속이 실시된 가운데 LAPD 측은 매주 체크포인트와 순찰 단속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DUI 관련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 수가 1,970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약 8명의 한 명꼴인 235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체포됐습니다. 마약이나 처방약 등 약물 복용 운전자도 175명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LAPD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줄어들었던 교통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이에 맞춰 DUI의 단속도 더욱 강화한 상태입니다. LAPD는 DUI가 음주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처방약과 비처방약물 그리고 마리화나까지 포함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용이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자체는 합법이지만 마리화나 영향 아래 운전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DUI로 체포돼 기소된 운전자들은 벌금과 수수료 등으로 평균 13,5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또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고용시장이 지난달에도 예상외로 강한 흐름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레저, 접객업 분야와 학교에서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고용시장 둔화 신호를 예의주시해왔지만 지난달에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거웠다는 겁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고용주들은 매달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레저 접객업 분야는 코로나 발생 전보다 노동력 2%인 34만 9천 명이 감소해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의 스타인버그 수석 시장 전략가는 노동시장이 탄탄한 것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올여름에 열릴 다음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분석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여름을 맞아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할인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즈니랜드사는 바로 어제 날짜부터 3일간 입장권을 최소 $89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3일 입장권 가격은 $249이며 주말 사용이 가능한 티켓은 $299에 판매합니다. 여름 할인 티켓은 6월 12일부터 9월 28일 사이에 사용해야 합니다. LA 카운티에서 운영 병상수 기준으로 가장 큰 병원은 시더사이나이 병원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주 보건개발국 자료를 토대로 LA 카운티 병원 랭킹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시더사이너스 병원이 915개 운영 병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LA 제너럴 메디컬 센터가 676개로 2위, UCLA 메디컬 센터가 446개로 탑3에 랭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 랭킹의 기준은 허가 병상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의료진이 배정된 운영 병상수 기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인들의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오 리서치가 연방 센서스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현재 미국인 남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30세, 여성은 28세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980년도 남성 25세, 여성 22세에 비해서는 각각 5년과 6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예전에는 젊은 성인들이 결혼을 해서 인생을 함께 꾸려 나갔다면 요즘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에 우선을 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암에 걸렸거나 걸렸던 사람이 하루 30분을 걷거나 요가를 하면 신체 피로도가 줄어 암세포 확산이나 암의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 제출된 3편의 연구 보고서가 육체 활동이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의학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 방식을 택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5년 전까지 암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암 환자 500여 명을 선발해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결과 요가를 한 그룹이 강의를 들은 그룹과 비교해 염증을 가리키는 표지 수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활동적인 암 환자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과 비교해 5분의 1 정도 낮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정적인 선율로 큰 사랑을 받았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이 10년간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불렀을 만큼 여러 차례 한국 무대에 서면서 한국 팬들과 자주 교감한 바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특유의 서정미로 큰 인기를 끌었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지난 4일 7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귀 혈액암과 싸운 지 10년 만입니다. 투병 중에도 무대에 서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1982년 음반 디셈버는 국내에서만 100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 평온과 휴식을 주는 이지 리스닝 음악으로 유독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996년 첫 내한을 시작으로 투병 직전까지 10여 차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런 조지 윈스턴은 한국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If I could say my Korean nickname, 예. Damari Ajasi. 1998년엔 IMF 외환위기로 실직한 이들을 위해 내한 공연 수익금을 전부 기부했고 우리 민요 아리랑을 피아노로 연주해 음반에 넣었습니다. 일본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와 함께 국내에선 UAG 피아니스트의 양대 산맥으로 꼽혔지만 정작 본인은 그 호칭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전 미국 전통음악의 영감을 받고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절 UAG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건 제 이름을 밥이라고 엉뚱하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계절과 자연에서 영감을 받던 치유의 음악가는 이제 그가 사랑하던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강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최고 경영자를 제소했던 금융당국이 또 다른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제소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들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에 대한 긴급명령도 요청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현지 시간 6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SEC는 판단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기와 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습니다. SEC는 이와 함께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에 대한 긴급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동결 명령 대상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지주회사 2곳으로 악소스 은행과 현재 폐업한 실버게이트 은행, 프라임 트러스트 등이 보유한 수십 개 계좌가 포함됐습니다. 전날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제소한 데 이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SEC는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 자오 CEO가 관장하는 외국 법인 2곳이 바이낸스의 자금과 부적절하게 뒤섞인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의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 뒤 가상화폐 시장에 리스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내 대형 산불이나 허리케인까지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주택손해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명 주택보험사 스테이트팜은 지난달 말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건설비 증가와 재난 노출 위험, 또 재보험업계의 어려움 탓에 주택보험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인 올스테이트도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악시오스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같은 지역에서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보험사를 끝내 폐업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산불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해서 엄청난 재산 인명피해를 낳았고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주는 여러 차례 허리케인이 핥히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서부 지역에서는 과거보다 산불이 더 자주 그리고 크게 발생하고 있고 허리케인의 강도도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악시오스는 보험업계에 대한 당국의 규제 역시 보험회사를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게 돼 있어서 보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연평균 약 1,300달러인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료는 수십 년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들이 고위험을 안고 영업을 해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긴축 통화 정책 등의 여파로 내년까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 지속으로 내년에는 2.4%의 완만한 성장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은행 부분의 압박이 확산하거나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통화 정책이 더욱 긴축될 것으로 글로벌 성장은 그 때문에 더욱 약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부인과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북한 측의 신고를 받은 현지 당국은 수사를 시작했는데 망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 지역 실종자 소식 전단지입니다. 엄마와 아들 관계인 43살 김금순 씨와 15살 박권주 군의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 4일 네브스카야 거리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을 떠난 뒤 지금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60대 직원 박모 씨의 부인과 아들입니다. 실종 당시 이들은 북한 총영사관 부근에서 택시를 탄 뒤 중간에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하바롭스크 쪽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 중에는 개인용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실종된 북한 총영사관 직원은 휴대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사건 발생 직후 현지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의 실종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탈출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봉쇄됐던 북한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편이 최근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전에 탈북을 감행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대사관의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 1순위이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면은 뭐 탈북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들이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최종적으로는 한국 망명을 목표로 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수주 안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방중 시기가 아직 유동적이라고 전하면서도 블링컨 장관이 면담 말 고위 관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블링컨 장관은 올 2월 중국에 갈 계획이었지만 정찰 풍선 사태를 이유로 중국 방문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했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블링컨 장관이 이번 만남에서 사우디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지역과 양자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면서 허심탄회하고도 솔직히 논의했다며 블링컨 장관이 인권 문제를 일반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의 인권 문제의 진전으로 양국 관계가 강화됐다고 강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인권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민감하게 작용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가스코지가 2018년 10월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사우디 정보요원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뒤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냉각됐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팍스뉴스와 트위터를 통해 영상으로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지구상 가장 위대한 국가가 누릴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한 마이크 펜스는 다른 시대에는 다른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고 더 강하고 번영한 미국을 위해 우리가 이룬 것들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 첫 행보를 시작한 뒤 CNN 타운홀 미팅에 나설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댐이 폭발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댐에서 끌어온 물로 원자료를 냉각하던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은 이 냉각수 고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댐이 폭발하면서 하류에 있는 주도 헤르손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트럭 위로 대피한 사람들은 물이 불어나자 다른 트럭 위로 몸을 피합니다. 적십자 대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보트를 이용해 홍수 피해 주민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포승이 들리자 재빨리 대피하는 모습에서 이곳이 전쟁 지역이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댐이 파괴된 직후 서로를 배후로 지목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댐 폭발을 테러 행위로 규정한 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러시아 테러 문제를 이사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반면 이를 우크라이나 측의 고의적인 사보타주, 즉 비밀 파괴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방은 섣불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댐 파괴로 유럽 최대의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던 호수물의 수위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호수가 카호우카 댐의 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다음 주 자포리자 원전을 직접 방문해 냉각수 공급 계획을 비롯한 원전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LA 엔젤스 모두 경기 있었습니다. 다저스는 원정 경기를 가졌는데요.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8대9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저스 지금 3연패 기록 중입니다. 좋지 않죠? 네. 사실 지금 다저스 전력으로 서부주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 기적 같기도 합니다. 네. LA 엔젤스는 홈에서 시카고 컵스와 경기를 가졌는데 오타니 쇼헤이의 홈런 등으로 7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로 데뷔 후에 최고의 시즌을 보낸 스페인 마요르카 이강인 선수가 팬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면서 귀국했습니다. 이외 스포츠 소식을 KBS가 전해드립니다. 인천공항엔 일찌감치 이강인을 보기 위한 팬들로 가득 찼는데요. 분홍 모자를 쓴 이강인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팬들이 직접 준비한 편지와 꽃다발 등을 건네받은 이강인은 뜨거운 환영 열기를 뒤로하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스페인 리그에서 6골에 도움 6개를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휴식을 취한 후 페루,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위해 다음 주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아리티아드 구단은 벤제마를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벤제마는 2년 4억 유로, 우리 돈 약 5,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제마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며 수차례 우승을 이끌었고 최근 최고 권위의 발롱도르를 받기도 했습니다. 알나스르에서 뛰는 호날두에 이어 또 한 번 대형 스타가 사우디 리그로 진출한 건데요. 메시까지 계속 거론되면서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그야말로 세계 축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36살의 백전노장 조코비치는 8강전 초반 198cm 장신의 하차노프에 고전하며 첫 세트를 내줬는데요. 하지만 조코비치는 조코비치였습니다. 2세트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4세트엔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차노프가 조코비치와 아슬아슬한 랠리를 이어가다 묘기 같은 샷으로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조코비치가 공을 넘기자 뒤로 달려가면서 가랑이 사이로 공을 치는 절묘한 트위너 샷을 선보여 관중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탄 조코비치의 기세를 꺾진 못했고 결국 조코비치가 3대1 역전승을 거두고 4강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1위 19살의 알카라스도 치치파스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해 자신의 23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조코비치와 4강전에서 사실상의 결승전을 치릅니다. 파이널 3차전 오늘 오후 5시 30분에 펼쳐집니다. 현재 덴버 너게츠와 마이애미 히트 간의 이 NBA 파이널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죠. 덴버 너게츠가 지난 2차전에서 야투 난조 속에서 패했었습니다. 홈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덴버가 이제 원정 경기를 가게 되는데 마이애미는 홈에서 덴버를 어떻게 상대할지 오늘 3차전 5시 30분에 펼쳐집니다. ABC 방송을 통해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내일 이탈리아와 결승 진출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KBS입니다. 1981년 20세 이하 월드컵 본선. 당시 최순호는 한국 축구 최고의 테크니션이란 별명답게 화려한 발재간으로 최강 이탈리아를 침몰시켰습니다. 빗장 수비를 뚫고 2골이나 터뜨렸습니다. 슛! 네! 됐습니다. 골인 됐습니다. 안뒤에 10번 최순호군 골인 됐습니다. 성사되진 않았지만 대회 직후 이탈리아 명문 구단들이 최순호 영입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를 하고 있는데 이태리의 청소년들하고 뭐 해서 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탈리아 만나면은 이기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인식을 하면서 하면 되잖아. 19년 후엔 이천수라는 겁없는 천재소년이 이탈리아를 울렸습니다. 일본서 열린 20세 이하 4개국 친선대회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1대0 승리를 지휘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힘든 게임이지만 최선을 다해갖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승리해서 아주 기쁩니다. 2년 후 2002 한일월드컵 16강에서 다시 만난 이탈리아를 상대로 이천수는 말디니를 제압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안정환의 골든골로 또 한 번 아주리 군단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이탈리아전 승리 DNA를 이어받은 듯 했습니다. 이제 다시 상대 전력을 분석해서 다 같이 잘 준비해서 경기 이길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거칠 것 없는 기세의 젊은 태극전사들에게도 이탈리아는 더 이상 두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지난 3월 WBC 대회 기간에 음주 파문을 일으킨 3명의 투수에게 벌금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출장 정지는 없어서 징계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KBS입니다. 음주 파문의 당사자들은 소명을 위해 한국야구위원회 KBO 상벌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벌위는 논의를 거쳐 세 선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대표팀이 도쿄에 도착한 날 등 2차례 술을 마신 김광현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제재금 500만 원. 한일전이 끝나고 같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정철원과 이용찬은 사회봉사 40시간과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최대 실격 처분부터 경고까지 처분할 수 있다는 KBO 규약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KBO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세 선수가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하고 대면 조사까지 했습니다. 특정된 해당 업소 관리자와 등에 대한 조사, 그리고 선수들이 제출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해서 조사를 완료했고 상벌위원회까지 일관되게 자신들의 동선이라든지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KBO가 국제대회 기간 음주로 선수를 처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국가대표팀 소집 기간 음주로 인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